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지금 정말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꽁꽁 얼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은 거래 절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번 주 통계였죠. 서울 집값은 또 올랐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급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찍히고 있고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밑에 급지들도 점점 더 오름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거래 절벽 속에서 서울 집값이 버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숫자로 조금 보죠. 시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완전 증발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감소를 했냐면 거래량이 고점 대비 8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사고 싶은 사람도 없고 팔고 싶은 사람도 모두 멈춰버린 완전 심정지 상태인 거죠. 그런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거래가 멈추면 가격이 무너져야 정상인데 서울의 핵심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가격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숫자로 볼까요? 거래량이 80%가 급감했다 그러는데 매수와 매도 심리 자체가 실종이 되면서 아예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의 시장이 사실상 마비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도대체 왜 가격은 안 빠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거래가 절벽이면 가격이 폭락해야 돼. 혹은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이 하락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에는 사실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먼저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들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여러 규제들이 걸려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어제를 먼저 보면 핵심 지역은 사자마자 2년을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투자 수요가 완전히 차단이 됐다는 거고 현재 시장은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섞여 있었던 시장에서 실거주 수요만 남아 있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죠? 수요는 계속 일정하게 있는데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고 실거주자만 남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토어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주인들은 대부분 실거주 중이었고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그러면 내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고 안 팔리면 그냥 살지라는 마인드로 던지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급매물이 실종된 이유이고 급매물이 시장에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와서 거래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지금보다 보통은 높은 가격에 호가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많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매수자들도 쉽게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가격을 조금 더 깎아 주세요." "아니요. 난 못 깎아요." 하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되는 정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시장에는 매물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물 실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가격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물건 자체가 없어요. 물건이 있어야 내려온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물건들도 있는 건데 그런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찍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지금 현재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죠. 이번에 다시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나뉘면서 대부분의 상급지 지역들, 서울과 경기의 핵심 지역들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 양도세와 취득세 규제가 걸리죠. 그러면서 갈아타기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거래 비용 자체가 많아지고 거래 비용이 더 들면은 더 좋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거래 비용을 주면서 그런 좋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 왜?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점점 실종되면서 갈아타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얼음을 외치고 있는 거죠. '아 그냥 차라리 움직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결국에 존버 모드로 그냥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망원경 들고 이렇게 '좋은 집 없나?' 이렇게 살펴만 보고 '아 가격이 안 떨어지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금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신고가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을까요? 특히 강남, 그다음 핵심 학군지, 재건축 단지 이런 데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거래가 별로 되고 있지 않지만 이곳들에서 신고가가 꾸준히 하나씩 찍히면서 '아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금 부자들은 대출 규제와 무관합니다. 지금 본인이 갖고 있던 집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출은 점점점 적어집니다. 대출 자체가 적어진다라기보다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왜? 대출은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고 내 집값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 할 때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이 오른 것만큼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오른 그 값,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이걸 가지고 대출 없이 상급지를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금 부자들은 이렇게 대출 규제가 묶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중하급지에서는 15억 이하 6억,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이 4억, 25억 초과가 2억 밖에 안 나오지만 이런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스나이퍼처럼 이렇게 시장이 조용할 때 확실한 똘똘한 한 채에 베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오면은 스나이퍼처럼 그것만 노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정체되는 현상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 거래 절벽이 계속될 거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계속해서 양극화가 될 확률이 높은데 지역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상승률로 오르더라도 10억짜리가 20% 오르면 12억이 되지만 20억짜리가 20% 오르면 24억이 되기 때문에 원래 2억이었던 갭이 4억으로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지역별로는 갭 메우기와 풍선 효과가 일어나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상급지가 만약에 따라 붙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건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올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라고 딱 한정 지은 게 뭐냐면 내년에는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금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무너질 만한 다른 요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외부 변수가 있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곳이 있고 반등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 절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위험한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 이 지역들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반등 구간에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급등한 애매한 상급지, 상급지에서 가격대가 조금 낮은 애매한 구축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격은 현재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러한 애매한 곳들이 상위급지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좀 과감히 거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지역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9억에서 12억대 그리고 급지로 따졌을 때 한 중하급지 정도의 9억에서 12억대 구간은 안전한 단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이런 단지들은 26년에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갭 메우기와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이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규제 지역을 매수하는 게 좋겠죠.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지금처럼 거래가 절벽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이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헉, 거래가 계속 안 되니까 가격 혹시 빠지는 거 아니야? 26년에 지금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지금 주춤하고 또 떨어지는 움직임인데 부동산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공포심이 부동산 시장에도 슬슬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장이 이렇게 멈춘 뒤에 반드시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의 움직임은 올라가는 방향성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무서운 거래 절벽 속에서 왜 서울 집값이 버티거나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26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대1 상담 시크릿 큐레이팅 문의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